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이 있는데 잠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서 잠에 가장 올바르게 맞게 하는 걸 하면 잠은 사실은 못 자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될 만남 정혜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전현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도 잘될 만남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정혜도 선생님하고는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하고는 2021년 10월에 처음 뵀더라고요. 벌써 4년 다 네. 돼가네. 그래서 저희 모임 이름이 있어요. 모임 이름이 뭐냐면 제가 만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스입니다. 오스. 왜 오스냐면 오아시스의 줄임말로 오스예요. 내 삶에 그다음에 내 어떤 영적 수행에 정말 오아시스 같은 모임이다라고 해서 제가 전현수 박사님 그리고 또 다른 몇몇 선생님들하고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준비가 되면 꼭 한번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현수 박사님이 신간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불교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홍보도 좀 할 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과 그다음에 제가 평소에 자세히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이제 초기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신과 같이 이렇게 해서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그 불교가 정신치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것이 유용한지 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대략 이제 불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하고 사람의 괴로움, 고통 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 출발의 시작은 1985년이에요. 우리 나이로 30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는데 그때 나의 첫 번째 불교 스승을 만났어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렇지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가르침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네.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그걸 듣는 순간에 내 눈이 싹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네. 내가 이거를 좀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거로 만들고 내 생활에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좀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살기가 뭐 좀 힘들더라고요. 박사님도 살기 힘든 시절이 있으셨나요? 뭐 좋을 땐 좋았지만 네.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해지고 이러니까 또 직업적인 게 좀 발동을 했어요.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도 이해하고 생활에 좀 적용을 하면 좀 편해지겠다. 네. 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좋아지겠다. 그래서 시작은 됐어요. 점점 해보니까 불교하고 정신치료가 둘이 아니에요.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정신치료 같으면 사람이 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네. 하는 것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네. 초기 불교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어떤 존재고 왜 우리한테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나 그거를 계속 추구했던 거기 때문에 뭐 둘이 똑같아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교는 정신치료하고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학에서는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을 프로이드로부터 봐요. 네. 프로이드가 1900년이에요. 꿈의 해석을 네. 이제 펴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다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부터다. 근데 내가 철저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해보니까 2600여 년 전에 나타난 고타마 붓다가 네. 붓다가 한 불교가 최초의 과학적인 정신치료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교 정신치료라는 치료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님 그때 이제 처음 뵙고 모셔다 드리면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 박사님 행복하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복은 모르겠는데 괴로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초기 불교와 정신과 치료의 어쨌든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럼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잘 보면 네. 괴로울 수 있는 조건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네.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약간의 들뜬 상태예요. 사람들이 너무 요즘 행복의 일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나는 행복한가 안 한가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 안 한 것 같아 하면서 행복이라는 건 어째 보면 언제나 느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면 느끼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행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는 좀 억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나. 이 상황에서 괴로움 없이 자기 인생을 또 보람 있게 사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괴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괴로울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존재를 잘 정확하게 보면 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네. 엄마하고 한 몸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 필요한 걸 다 네. 공급받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뱃속에서 노는 순간부터 숨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기 위해서 산도를 통과하는 것도 괴로움일 수 있어요. 어쨌든 나와서 딱 세상에 딱 놓으면 그 다음부터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영향 주는 거는 일단 사람이 영향을 줘요. 네. 동물도 영향을 줘요. 눈에 안 보이는 아메바 바이러스도 영향을 네. 줘요. 또 요즘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기후도 영향을 줘요.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에서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난 그 말에 100% 동의해요. 네. 던져졌는데 자칫하면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괴로움은 없다. 그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떻게 괴로움을 좀 없애셨나요? 어떻게 이제 괴로움을 없앨 수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 놓으면은 바깥 영향뿐만 아니라 안의 영향도 받아요. 안의 영향이라는 건 내 몸과 내 마음이에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 몸과 마음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면서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남이라 볼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내가 아닌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영향받고 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 영향을 받을 때 바깥으로부터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일어나면 내가 괴로워요. 또 안으로부터 내가 원치 않은 게 일어나면 괴로워요. 네. 먼저 바깥이란 거는 나는 한 명이잖아요. 사람은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네. 이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돌아가다가 불똥이 나한테 튀면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되도록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런 거구나, 또 그에 반응한 나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넓은 내가 되고 세상을 더 포용하는 내가 된다면 괴로움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괴로움은 몸과 마음에서 와요. 네. 몸이란 건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아픈 거죠. 네.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네. 있고 그럴 때 괴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괴로움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그런 훈련을 하면 없어져요. 아, 내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안 아픈 아. 그 훈련이 있어요. 정신에서 오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들어도 괴로울 수 있어요.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울 상태에 들어가면 또 괴로울 수 있어요. 네. 먼저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거나 또는 생겼을 때 적절하게 해서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은 발을 붙이지 못해요. 모든 거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스템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불교와 정신치료의 공통점은 그 괴로움을 없애는 그렇죠. 시스템, 그렇죠. 조건을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없애는 것이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볼 수 있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진료를 많이 보러 가고 예약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요. 그만큼 이런 정신적인 병은 어떨 때 생기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상태 정도 되면 정신과를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게 생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안 생기려면 이 앞에 거를 잘하면 이건 안 생겨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 앞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괴로움. 이 괴로움을 잘못 일에 처리하다 보면 순리에 맞지 않게 또 그걸 해결하는 문제에 맞지 않게 악화시키는 쪽으로 뭘 자꾸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네. 자기 삶이 잘 진행되고 또 어떤 황금기에 있고 네. 전성기에 있고 이런 사람 절대로 정신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뭘 이걸 악화시키는 쪽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왔을 때 어떻게
제대로 괴로움을 해결하고 또 더 나아지는 계기로 삼는 그걸 하면은 정신적인 문제는 안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 와야 된다 할 경우는 우선 자기가 너무 괴로워도 와야 되겠죠.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자기 하는 일에 어떤 또 지장이 오거나 네. 점점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면 와야 되죠. 와서 필요한 경우는 약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환자들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당신이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이것이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거는 없어진다. 근데 이 올바른 노력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올바른 노력을. 네. 그럴 때는 약을 쓰면서 이제 이걸 하는데 약을 써서 정신이 좀 좋아지면 약은 줄일 수 있어요. 네. 줄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꾸준히 일에 하다 보면 약을 안 써도 괜찮고 보통 하면 거기서 스톱하더라고. 근데 스톱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보면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신경증이란 게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공황장애, 불안, 우울. 네. 우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경증적인 우울이 있고 정신병적인 있고 신경증이 있고 정신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 장애란 게 있어요. 네. 성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뇌기질성 증후군이라서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치매예요. 이 중에 이 정신병은 꼭 우리를 찾아와야 돼요. 정신병은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즘은 이제 양극성 장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현병으로 이름을 네. 바꿨어요. 하고 그다음 어처증 어부증인 편집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이제 정신병인데 우리가 정신병으로 진단할 때는 보통은 망상이나 환각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좀 잘못 생각한다 해서 망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망상은 첫 번째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망상 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교육 정도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 소속된 그룹 이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가지기 좀 어려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유명한 연예에 대해서 할리우드 스타가 될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건 선생님 가능하니까.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예, 자기하고 맞지 않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난 누가 자꾸 미행하는 것 같아. 네. 아무도 미행 안 하는데 그 사람이 탈북자예요. 뭐 약간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건-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 자기 상황하고는 얼토당토하는 잘못된 믿음 가지고. 그럴 때서 이까지 이때서 이 사람 망상이란 말을 안 해요. 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증거나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줘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우리는 망상이라고 해요. 그만큼 견고하고 이미 망상이 될 때는 뇌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있어. 이 뇌에서 그 시냅시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신병이 될 정도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네. 그건 꼭 병원에 안 오면은 점점 심해지고 인생이 망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프로이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프로이드 하면 꿈 매칭이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 어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나요? 어쨌든 꿈은 잠을 자야 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잠이라는 게 낮 동안에 움직이게 되면 신체나 정신에 뭔가 약간 힘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잠을 자면서 정비 작업이 일어난다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정비 작업은 내가 볼 때는 꿈을 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꿈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참 신뢰할 만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와서 잠을 자고 꿈을 꾼데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나왔어요. 네. 그럴 때 우리 뭐 컴퓨터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존재는 그 사람을 딱 여러 가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사람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뇌에 있는 정보는 수상한 것도 들어있어요. 네. 그럴 때 꿈이라는 게 약간 과장해서 보여주는 점이 있어요. 이런 면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듯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을 다시 가만히 보면 내가 만났을 때 약간 수상한 것도 있었다.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꿈이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꿈이라는 것이 의식 상태에서는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를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을 좀 이렇게 나한테 계속 알려주는 징조나 메시지로도 볼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보시면 돼요. 사람이 활동하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네. 그러면 낮 동안에 있는 정보를 다 스캔할 수 있어요.
스캔하면서 다 싹 볼 때 좀 이상하네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꿈 작업이란 게 우리가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작업은 다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억 안 나도 작업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이 날 정도면 좀 의식에서도 작업을 해야 되는 중요하고 미진한 거 이런 거는 또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하고 네. 정신치료하는 입장에서 내가 교육 분석을 한 4년 2개월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주로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 꿈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하는 거죠. 네. 꿈은 제일 중요한 게 연상이에요. 종이하고 딱 연필을 두고 자요. 하다 눈 뜨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적어요, 이렇게. 꿈과 더불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그럼 연상을 또 적어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뭐 4년 이상 그래 해봤잖아요. 네. 해보니까 꿈이 완벽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의미가 있다는 거.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도 보면 자기 꿈 생각나는 거 다 적은 게 그 꿈의 해석이에요. 그 다 해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꿈 하니까 어쨌든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불면증이 있는데 네. 불면증 때문에도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많아요. 그렇죠. 거의 뭐 정신적인 문제 생기면 네. 그 불면증이 보통 연관돼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불면증. 네.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 없고 행복한 사람도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고 잠을 좀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이 어떤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네. 나는 잠을 못 자서 힘들다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잠이 안 오면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도 보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활동을 안 하는데 애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잠이 왜 안 오지? 어떻게 하면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나? 하거나 둘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에서 문제가 생길 때 잘 대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잠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면증 하면 두 가지를 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하나는 왜 잠을 못 자나 하는 원인적인 측면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경우에 잘 자든 못 자든 간에 잠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그에 맞게 해야 돼요. 네.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네. 근데 이게 잠을 못 잤는데 요 못 자는 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게 하게 되면 이 문제 없어져도 잠은 못 자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로 왔어요. 요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 잠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잖아요. 네. 그럼 잠 문제가 또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일단은 요 원인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카페인, 뭐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온다. 네. 그럼 커피를 안 마셔야 되겠죠.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이 안 온다. 그럼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잠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서 잠에 가장 올바르게 맞게 하는 걸 하면 잠은 사실은 못 자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잠을 못 자도 괜찮아요? 극단적인 경우가 미얀마에 마시 사야도라는 분이 있어요. 네. 사야도라는 그 뜻이 뭐냐면 미얀마 말인데 큰 스님이란 뜻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 이 현대 위파사나 뭐 불교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분이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평생에 4개월밖에 수행을 안 했어요. 수행이라는 건 딱 4개월 하고 여기서 끝낸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은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요 4개월 동안 한숨도 안 잤다 그래요. 잠을 한숨도 안 자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잠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잠자는 거는 시간 낭비다. 잠 안 자고 뭐 일하겠다. 그 사람한테는 잠은 중요하다. 말해줘야 돼요. 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잠은 자고 싶은데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잠 안 오면 치매 생긴다. 잠 안 오면 암 생긴다. 네,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럼 그러면서 일하면 이 사람은 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잠이란 거는 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능들은 다 교감, 부교감 신경, 자율신경이에요. 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란 것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잠이 안 와요. 부교감신경은 잠에 좋아요. 근데 교감신경이 어떻게 할 때 이게 자극이 되냐, 활성화되나, 애를 쓸 때 돼요. 애를.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애를 쓴다는 건 이거예요. 오늘 잘 잘 수 있을까? 잠이 안 오면 왜 안 오나? 이거 안 오면 이거 뭐 큰 병이 온다는데 뭐 이런 거는 다 교감신경이에요. 오히려 내가 잠 자야 되는데 오늘 자야 내일 시험 잘 보는데 라고 하면 교감신경이 더 자극이 그렇죠. 돼서 잠이 더 안 온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네. 잠을 못 자는 걸 자꾸 걱정하는 걸 나는 불면증이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교감신경은 자극이 안 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할 수 있나? 방법을 이제 내가 가르쳐 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이제 앞으로는 잠을 못 자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네.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나면 제일 좋습니까? 보통은 뭐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그 사이에는 꼭 자야 된다요. 그때 무슨 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런 건 이제 버리시고 꼭 뭐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나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래도 뭐 웬만하면 12시, 11시 정도 11시에 자서 몇 시에 나면 좋습니다. 뭐 한 7시. 예, 그러면 네. 딱 모범 답안을 가르쳐 네. 줄 테니까 11시가 되면 잠이 오든지 안 오든지 눕는 게 좋아요. 네. 불을 끄고 눕는 게 좋아요. 빛이 들어오면 했던 이게 그 각성센터가 좀 네. 자극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요 마음으로 누우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끝내고 누울 수 있어서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눕고 난 뒤에 7시에 일어날 때까지 요 마음으로 밤새도록 있으면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부터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쉬어서 참 좋고 쉬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 딱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잠이 안 오면 좀 문제가 생겨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보통 사람은 하나는 생각이 자꾸 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올바르게 잘 대처를 해야 돼요.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난 것 자체가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아요. 네.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네. 생각이 났다는 것은 날만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시면 그냥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일어났다. 생각이라는 현상이 있다. 바람이 불었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건 잘 보면 우리가 언젠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생각은 그렇게 나는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나는 잠잔다고 있고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이것이 나한테 가장 소중해 하면서 딱 있으면 돼요. 보통 그런 마음을 있으면 생각은 또 수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너무 나서 좀 힘들면 우리 마음이란 건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뭐 조건 속에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호흡에다가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또는 자기가 누워있는 자세라든지 침대에 누워있는 어떤 이 접촉점이나 이런 느낌. 네. 제일 좋은 거는 숨에 집중하면 숨 쉬는 데 집중하면 생각은 올라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마음은 한 곳에 간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렇죠. 그건 수행을 해보면, 명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자꾸 생각나서 괴로우면 그렇죠. 여기에 마음을 향하지 말고 호흡에 그냥 그렇죠. 마음을 가게 하면 예, 생각은 그렇죠. 한 곳밖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수독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꼭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좋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면 오른쪽, 왼쪽, 뒤척 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하면 잠깐 눈 감고 앉았다가 다시 누우면 돼요. 그렇게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쉰다 하면서 7시까지 있으면 잠을 안 자도 별로 안 피곤해요. 그러고 필요한 잠은 또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그 유태인 정신과 의사 수용소에서 있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정신과 의사니까 불면증 환자 있나 없나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잠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요. 잠을 못 잘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네. 이 개체는 인간을 포함한 개체 다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잠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잠 못 잘까 두려워한다. 잠 못 자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못 자고 뭐 심한 경우는 죽지 않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잔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 편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필요한 잠은 또 자고 그러고 나는 이제 이래 누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어떤데. 그럼 네. 내가 좀 잠이 덜 필요한 모양이다. 잠이 안 오시면 그래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렇게 막 코를 고고 아주 깊게 자지 않아도 그렇죠. 잠 자는 행위만 그냥 그대로 해줘도 그렇죠. 충분히 잔 것만큼의 비슷한 그렇죠. 효과가 그렇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잠을 안 자지는 않는다. 반드시 죽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잠은 잔다라는 거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네. 살기 위해서 잠자겠다 해요. 사람들이 요즘에 화가 많잖아요. 예. 내가 이거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도 화가 확 나고 그러다 보면 막 소리를 지른다던가
액션을 취하고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좀 조절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노도 스펙트럼이 있어요. 심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네. 좀 그냥 은근하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 경우에는 그 정도마다 약간 그 처방을 좀 달리해요.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붙을 정도면 심한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화가 나면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사람이 있고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는 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화가 나면 폭탄이 탁 터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겠죠. 화낸 사람부터 제일 먼저 죽겠죠. 또 앞에 사람도 죽고. 네. 그러니까 심하게 화난 사람은 당신이 화가 나려고 하면 또는 화가 딱 시작되면 앞에 사람한테 잠깐만요 하고 밖에 좀 나갔다 온다. 폭탄 터지지 않게. 폭탄 터지지 않게 나갔다 네. 온다. 그러고 나가서 화가 가라앉으면 오라. 네. 안 가라앉으면 안 와도 된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네. 세상에. 네. 그 다음에 나는 화가 안 났는데 상대방이 화가 났다. 그 딱 기미가 보이면 잠깐만요 하고 나갔다 온다. 그 폭탄 터지면 또 피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가봐서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았으면 그 이따가 또 네. 나면 또 그거 해라. 근데 심한 경우예요. 자기가 심하게 내거나 상대가 심하게 내는 경우는 네. 그렇게 해라. 네. 그 다음에 또 심하게 내는 경우는 또 약이 좀 있어요. 약이. 화를 좀 가라앉히는 약이 1단계, 2단계 약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약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 화라는 거는 분노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그거는 결과예요, 사실은. 어떤 결과냐면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에 따라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거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든 현상이든 이래 볼 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라는 거는 상대가 있을 때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고 또 자기 생각 속에서 화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세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를 잘 보고 거기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요러면 저 사람이 졸에 나오구나. 또 내지는 요런 거에 대해서 또 동조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구나 하면서 지혜가 많아지는 쪽으로 가면 네.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이래 보면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피곤하게 해요. 그럼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는 이 사람의 문제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 문제란 건 나한테 손해보는 게 생기면 그건 내 문제예요. 이 사람이 화났을 때 내가 회사가 가기 싫으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죠. 화나도 손해예요. 화날 때 화염에 쌓이는 거예요. 어쨌든 요 사람의 문제로 해서 당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안 생길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잘 적절하게 자꾸 하면 이 사람 문제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마음이 되면 화도 없어져요. 또 냉정하게 하면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네. 몇만 명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잘 보고 빨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 만나도 안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화란 건 어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질 못하고 내 살아온 속에서 내 가치관 속에서 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걸 바꿔도 돼요. 간단한 방법 내가 우리 환자들한테 이래 이야기하죠. 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정적인 감도 잘못 보고 있다. 바로 보자. 이래도 이게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까도 내가 초점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초점을 저런 사람이 왜 있어? 이 사람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화난 내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자꾸 이래 초점을 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너무 심하게 대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존재에 대해서 자기 위니까 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과 싫어하는 게 없이 상대를 잘 보잖아요.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사람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해요. 잘 아는데 이 사람이 무리하게 시켜요. 네. 그럴 때 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저 상사님, 요거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이, 그럼 또 안 맞아. 근데 말은 해야 돼요. 네. 말을 하면 이야기는 했지만 이 사람 시킨 대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되면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한 게 좀 일리가 있구나 하면서 다음에는 반영할 수 있어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잘 보면
누구든지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도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서 우리 경험을 자꾸 쌓아가는 이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보면 사람들은 너무 상처만 받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박사님 얘기를 들었을 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뭐 잠도 관찰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하고도 관찰해야 되고 관찰을 하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는 자기 네. 걸 붙이지 않고 붙인다는 거는 희망사항이나 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념이나 네. 이런 걸 붙이면 안 돼요. 잘 보면 거기에서 뭔가 내한테 도움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또 잘 보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화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네. 이제 바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안 해주다 화나는 거예요. 네. 어째 보면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음. 바라는 게 없어지면 화는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바라는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세상은 잘 보면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라면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인과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병원에 간호사가 나를 존경해 주길 바래요. 그럼 내가 불러다가 너 나 존경해 이러면 가버리겠죠. 얘 마음속에서 존경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뭔가 요술을 부려야 돼요. 이 마음에서 존경이 일어나게끔 요술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이 뭐든지 일어나면 거기서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내 마음 다스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이렇게 살면 또 화도 없어져요. 사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빈정대듯이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안 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또 화가 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럼 그것도 바라는데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어째 보면 빈정되게 말한다는 건 내 해석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입을 움직여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빈정된다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 사람 속에서는 그것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게 있고 내 해석이 들어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네네. 제가 집중을 잘 못하겠어요. 뭔가 이제 책도 써야 되고 원고도 써야 되고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요즘 흔히 말하는 그 ADHD, 성인 ADHD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 들어 점점 집중의 시간이 짧아지는데 이렇게 제가 산만한데 어떻게 하면 좀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을 100% 믿기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는 분이 이래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내고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집중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게 자꾸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란 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잘 알면은 지금 일어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안 될 수 있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바꾸려면 지금 시스템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자꾸 집중하고 자칫하면 집중이 안 될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중하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노력 중에 아주 제일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 좀 올려도 되나요? 물병이요? 물병. 올리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이거를 내가 한번 말한 대로 해보세요. 들었다 놔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들 때 소리가 안 나게 들고 소리가 안 나게 놔보세요. 진짜 소리 안 나네.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이래 소리가 안 나게 됐습니까? 제가 집중을 했어요. 그때 네.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 소리 안 내게 해도 집중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소리 안 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글을 쓴다고 할 때도 이거 뭐 이런 펜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중얼거린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뭐 얘기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안 나게 해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으로 글을 자꾸 쓰셔도 집중이 돼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쓰면 그냥 무의식 중에 막 쓰잖아요. 네. 왼손으로 쓰면 이게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이 많이 어려우면 예를 들면 내가 카톡에 뭐가 소리가 들려서 볼 때는 내가 그때만은 꼭 집중하겠다. 그래 좀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중을 해야 이 문제는 풀려요.
집중 안 하고는 안 풀려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풀려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걸어놓는 그렇죠. 거네요. 예. 조건을 걸어놓는 거죠. 집중을 하는 조건을 걸어놓는다. 예. 그렇게 한번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집중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요 시스템이 잘 되면요. 생각하는 게 어려운 시스템이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산만한 게 어려운 시스템은 다 시스템이에요. 다 조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내가 안 내고 써야지라고 하면 집중은 되는데 소리 안 내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아까 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집중하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항상 현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현재가 네. 아닌 우리가 보통 과거, 미래로 가는 네. 또 현재가 아닌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그 극단적인 거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이 딱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속 단데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못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집중에 아주 극에 가면 선정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거에만 좀 집중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네. 말이 있어요. 불교의 아라한들은 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현재에 집중, 아라한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요, 사실은. 현재만 있으면. 제가 이거 여담인데 제가 홀을 현존이라는 홀을 받았거든요. 어떤 도사님한테. 그거 참 좋은 호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 홀을 받을 때 도사님한테 도사님 같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홀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딱 하고 꿈에서 이제 제 홀을 받았는데 이번 생에는 초능력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고 그냥 현존하는 그 상태가 되라라고 해서 현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존이 굉장히 어려운 궁극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사실은 이 신통이라는 게 네. 선정에 자유자재한 상태에서 신통이 나와요. 아. 그래서 현재 집중을 극도로 해서 선정에 자유자재되면 신통을 얻을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신통의 선행 조건이 현존이라는 거죠. 신통의 선행 조건은 선정인데 네. 선정의 또 조건은 또 현존이 될 수 있죠. 현존, 선정, 신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행을 해서 선정을 얻었어요. 네. 선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선정을 얻었나 보니까 내가 평소에 항상 현재에 집중해 있어요. 이번 생은 그냥 그러니까 현존하는 내가 걸로만. 보면 난 이래 생각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능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는 이 마스터 키가 현재 집중이에요. 현재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생기고 보게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현재 집중. 그 현재 집중하는 거에 제가 한번 좀 더 연구를 한번 해야겠네요. 네. 그 박사님이 하셨던 이 말씀 중에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부간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정신과 진료도 많이 받으러 오실 것 같은 부부관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이혼할 것 같은 거는 이혼하면 끝나는데 참 이혼할 상황은 아닌데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때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는지. 부부 관계라는 게 부부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요. 네. 부부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학력 정도, 또 뭐 사회적인 성취 정도,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떠났어요. 부부 사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부를 시험 쌍둥이라고 생각도 많이 해요. 몸통은 하나인데 사람은 둘, 머리는 둘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는 나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 같은 어떤 기둥에 이 끈이 있어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요 놈은 근데 산에서 살던 놈이에요. 요 놈은 바다에 살던 놈이에요. 이 기둥이 워낙 단단하게 바뀌기 때문에 산으로 가보시도 못 가요. 얘는 뭐 가보시도 못 가요. 그런 존재가 나는 부부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또 그걸 봤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관계인데 우리 문제가 끼어들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부 관계는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서로 꼭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고 결혼해요.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 다 사랑해서 결혼해요.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사는 거는 걱정 없겠다. 밥 먹는 거는 걱정 없다. 그래가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해서 만난 사람은 사랑해도 이제 아까 말한 그 상황이 벌어져요. 힘들어요. 그럼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면 힘든 거구나. 이걸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데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누가 시켜서 돈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한 사람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만나 힘든 거야.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힘들 거야. 그래서 이 부부 문제가 엄청 힘든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을 다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도 힘든 게 부부 사이예요. 되게 위로가 되는 게 박사님이 부부 관계가 제일 힘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애초에 되게 힘든 거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 원래 힘든 거구나. 그렇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힘든 거구나. 내가 돈 때문에 결혼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구나. 그렇죠. 출발을 애초에 거기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게 행복해지려는 가는 길에 장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제일 올바르게 보는 사람은 일단 서로 낭만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낭만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거는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보통 한 뭐 1년 6개월 뭐 길어야 3년 이래요. 네. 그 다음부터는 쌓아가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 쌓아가는 사랑이 뭐냐면은 상대를 잘 보고 정말 잘 보면서 나도 이 사람하고 살아서 참 좋고 이 사람도 나하고 살아서 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해야 돼요. 그런 이 마음가짐부터 그냥 딱 보고 좋아서 결혼해서 그거 떨어지면 사랑은 이제 끝났다 이러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이제 많이 결혼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이래 보면은 참 힘든 게 어떤 환자는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 소개해준 사람 만나면 죽이고 싶다. 천하의 원수였다. 천하의 원수.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내가 보면 남녀 차이도 많이 발생해요.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이 여자들은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여보 몸 관리 좀 해. 이거 먹지 마. 별별 말을 다 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요. 나는 치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편하게 살길 바래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려면 이래 돼야 돼요. 부인이 딱 이야기해주면 나를 이렇게 세상에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참 너무 고맙다. 이래 돼야 돼요. 근데 부인은 또 남자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고 이런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어하지만 이거는 참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오해 안 생기고 좀 잘 먹힐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고 내가 결혼해서 이런 걸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도움 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불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부란 거는 서로 어째 보면 이 동업 관계 있잖아요. 동업 일에 보면 어째 보면 내가 커버한 인맥도 있잖아요. 또 내가 아는 뭐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는 게 있어서 이 둘이 시너지가 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부도 좀 그래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보낸 시간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살 곳이잖아요. 그럼 내가 살 곳을 좀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공존할 수 있는 나도 좋고 와이프도 좋고 와이프도 내하고 살아서 참 좋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래 한다면 뭔가 찾아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는 쉽지 않은데 쉽게 생각한다는 너무 쉽게 거죠. 생각하고 이제 질문한 사람이 이혼하는 상황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데서는 너무 배우자한테 이래 기대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삶도 난 좀 필요하다 봐요. 자기가 추구한 삶도 좀 필요하고 이 배우자한테 너무 많은 기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기대를 해서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좀 균형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딱 결혼했다. 그러면은 남자 같은 와이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멋있고 제일 좋고
딴 데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네. 애초에 굉장히 힘든 거다라는 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관계다. 네. 다른 또 질문인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배우자로부터 괴로움이 아니라 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면 아빠는 네.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만 바라는 게 많고 나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이 부모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럽고 힘듭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 말하시는 분으로서는 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괴로움으로부터 피하는 극단적인 건데 이거는 세상에 딱 태어나잖아요. 딱 태어나면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인 날 딱 봐야 돼요. 그래서 그에 맞게 해야 돼요. 또 아버지를 딱 보고 어떤 상황이다 해야 돼요.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딱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와는 관계없이 엄마는 사랑을 줘야 돼. 아빠는 사랑을 줘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밖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만큼 괴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분이 50세 같으면 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엄마를 잘 보는 게 또 필요해요. 지금의 엄마를 보면서 또 맞게 하는 또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남을 이래 돕냐에 따라서 정말 한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뭘 도운데 무리하게 도우면 안 돼요, 절대로. 나한테 힘들지 않게 좀 나눌 수 있는 건 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으로만 하면 그게 또 굉장한 우리 속에 좋은 영향과 이 미래에 좋은 영향이 와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한테 무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야 라는 내 생각이 있고 엄마는 또 다른 생각이고 다른 인격이고 다른 성격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극 때문에 내가 괴로운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엄마를 잘 보면 옛날에 엄마하고 또 달라졌고 네. 엄마도 왜냐면 이 시대를 사니까 네. 내가 애한테 너무 했구나 내지는 지금도 너무 고맙다 이런 네. 걸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에 잘 보면서 내가 힘들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힘들이지 않으면서 또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좋죠. 이거는 이제 또 다른